죽은 남편이 제게 200억 원짜리 복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제 아이들의 진짜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내 자식들은 돈 앞에서 어떤 괴물로 혹은 어떤 천사로 변할까? 그래서 저는 가장 낡은 옷을 꺼내 입고 췌장암에 걸린 불쌍한 어미가 되어 새 자식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늙은 어미의 눈물겨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의 마지막 일요일. 늦여름의 태양은 아스팔트의 열기마저 녹여버릴 듯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서울 망원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우리 집 안은 바깥의 열기와는 무관하게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죠. 창문을 열면 매미들이 마지막 남은 생에 에너지를 쥐어짜듯 울어댔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 텅 빈 집의 적막감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내 남편 김민준을 떠나보낸 지 꼭 6달. 그이가 세상을 등진 것이 아직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이른 봄이었으니 내게 올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살다 정년 퇴임한 묵묵하고 고지식한 선비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이가 남긴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이었습니다. 신혼 시절 월급을 쪼개 내게 처음 선물했던 바로 그 책이었죠. 우리 부부의 침대 머리맡 책장 가장 좋은 자리에 늘 꽂혀 있던 그 시집은 지난 60년 세월의 빛바랜 사진첩이자 우리 부부의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순간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던 그이는 마치 무언가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하려는 듯 힘겹게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단어 하나하나를 힘겹게 뱉어냈죠. 순자야, 내 시집, 진달래꽃. 거기까지 말하고 숨이 가빴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었습니다. 꼭 읽어보구려.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것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남편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었습니다. 평생 아끼던 시집을 읽으며 당신을 기억해달라는 애틋한 부탁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차마 그 시집을 펼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채취와 온기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책을 여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그리움과 슬픔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집은 그저 있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그 자체였고 아직 아물지 않은 내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시집을 가슴에 품고 남편의 빈자리를 쓰다듬으며 잠이 들었지만 정작 그 안에 시를 소리 내어 읽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책장을 넘기는 것 자체가 남편의 부재를 인정하는 일만 같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집은 지난 6달 동안 읽히지 못한 채 내 머리맡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에 활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딸 서연이네 식구들이 양손 가득 과일 상자를 들고 들이닥친 것이었죠. 7살배기 내 손주 민서는 나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외치며 와락 안겨왔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쿵쾅거리며 집 안을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지난 6달간 집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을 잠시나마 걷어냈습니다. 민서야, 삐지 마라. 아래층 할아버지한테 혼난다. 딸의 잔소리에도 아이는 신이 나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손주 입에 넣어주던 그때였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던 민서가 방향을 틀다 그만 침실 머리맡에 있는 낡은 책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책 몇 권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고 그 중에는 남편의 진달래꽃 시집도 끼어 있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딸이 민서를 나무라며 떨어진 책을 주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무서웠는지 내 뒤에 숨어 빼꼼히 고개만 내밀었죠. 나는 괜찮다며 손주를 다독이고 떨어진 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줍던 민서가 이게 뭐지? 하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어든 것은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던 모서리가 살짝 다른 빳빳한 종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장아장 내게 걸어와 그것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내게 건넨 것은 빛바랜 복권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복권을 다 샀네. 나는 무심코 복권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서 남편의 익숙한 필체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만년필로 쓴 듯 정갈하면서도 힘있는 글씨.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5쪽, 먼 훗날.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집 35쪽을 펼쳤습니다. 김소월의 먼 훗날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그리고 시 아래 깨알 같은 글씨가 또 있었죠. 이것은 나의 마지막 선물이자 질문이라오. 부디 우리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해 주구려. 그제야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확인해 보니 당첨금이 무려 200억 원 놀란 나머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남긴 무겁고도 간절한 숙제였습니다. 남편의 메모를 발견하고 며칠 동안 나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돈의 무게가 내 마른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꼿꼿한 선비처럼 살았던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숙제이자 유언이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해 주구려.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시험한다는 것이 어미로서 할 짓인가 싶어 마음이 아렸지만 이것 또한 먼저 떠난 남편의 뜻을 따르는 마지막 순종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전의 날은 마치 내 마음을 아는 듯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몇 년은 좋게 묵었을 법한 색. 바른 회색빛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일부러 머리도 곱게 빗지 않고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비춰보았죠. 그 속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고 초라한 늙은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연극이었고 나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어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우산 하나에 의지해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여의도에 사는 큰아들, 정훈이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똑똑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가난한 살림에도 내가 악착같이 바치리며 굳은 일을 해가며 뒷바라지하여 명문대를 보냈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증권사에 들어가 지금은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남들은 아들 하나 잘 둬서 호강하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아들은 성공하면 할수록 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 번 비추는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늘 피곤하고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여의도는 내가 사는 망원동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빌딩들은 비에 젖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 속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아들이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앞에 서자 으리으리한 위용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발을 들여도 되는 걸까? 몇 번을 망설이다 경비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현관문은 마치 아들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이 빗속에 어쩐 일이세요? 고생하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들은 현관문 앞에서 반갑게 맞는 듯 했지만, 그 눈은 벌써부터 내 너머에 번쩍이는 노트북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과 충혈된 눈,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 내 아들은 성공한 증권사 임원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값비싼 양주와 커피향, 그리고 정체 모를 달콤한 여자 향수가 뒤섞인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의 절반을 차지한 거대한 모니터에서는 알아볼 수도 없는 붉고 푸른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춤을 추고 있었죠. 아들은 내게 찬물 한 잔을 내어준 뒤 바로 자기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내가 바로 옆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아들은 컴퓨터 화면에만 눈을 돌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것이 내 아들을 잡아먹고 있구나. 나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훈아, 바쁘니? 내가 어렵게 입을 열자 아들은 그제야 나를 돌아봤습니다. 아,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오늘 장 마감 전에 처리해야 할 게 좀 많아서요. 그 건조한 말투에 가슴이 시려왔지만 나는 준비해온 연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마른 기침을 몇 번 하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췌장암이란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수술비가 7천만 원이나 필요하구나. 내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귀찮음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마침내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 어머니 그러면 아직 암일기인 거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직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놈들이 분명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고. 일단 다른 병원도 가보세요. 처제한테도 가보고요. 의신학과. 그리고 저도 죽겠어요. 빚내서 투자한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요. 제가 지금 어머니와 병원비 걱정을 같이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거실의 대리석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일단 이걸로 택시 타고 서연이한테 가보세요. 매제가 도와줄 거예요. 저 지금 일하느라 한시가 급합니다. 네, 장. 20만 원. 아들이 어릴 적 끙끙 앓던 밤에 내가 약을 사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려갔던 그 밤의 수고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남의 집 밭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내 젊은 날의 희생이 고작 이 종이장 몇 개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나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쿵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가 마치 내 아들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비 내리는 여의도의 거리는 내 마음보다 더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도 명확하고 잔인했습니다. 정훈이의 오피스텔을 등지고 다시 빗속으로 나섰을 때 내 손에는 아들이 던져준 5만 원짜리 지폐 4장이 축축하게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한 것은 그 돈에 담긴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목숨감, 내 지난 세월의 희생이 고작 2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차라리 이 비가 내 마음속의 열불을 조금이라도 식혀주었으면 했습니다. 지하철에 몸을 싣고 강남 대치동에 사는 딸. 서연이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저렇게 변했어도 딸은 다르겠지. 딸은 그래도 엄마 마음을 알아줄 거야. 나는 애써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애교도 많고 마음도 여린 아이였습니다. 내가 밭일하다 호미의 손을 베이기라도 하면 저보다 더 놀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작은 손으로 상처를 감싸주던 아이였죠. 의사 사위를 본 덕에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딸이 제 어미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 굳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그 믿음 한편에서는 딸마저도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대치동은 여의도와는 또 다른 의미의 별천지였습니다. 여의도가 차가운 성공의 욕망이 들끓는 곳이라면 대치동은 뜨거운 불안과 과시욕이 지배하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길에는 값비싼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비싼 옷을 차려입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쉴 새 없이 학원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그 풍경 속에서 낡고 초라한 내 모습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잘못 들어온 유색의 이물질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사는 아파트는 마치 성체처럼 보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방문 목적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겨우 엘리베이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장식된 엘리베이터는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30층까지 나를 실어 올렸습니다. 딸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감, 부디 우리 서연이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해주구려. 문이 열리고 딸이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어머머, 이 비에 어떻게 오셨어? 아이고, 얼굴이 왜 이리 상하셨어? 딸은 호들갑을 떨며 나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들과는 다른 따뜻한 반응에 나는 잠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나를 폭신한 소파에 앉히고 보드라운 수건을 가져와 내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름도 모를 향긋한 꽃차를 예쁜 찻잔에 담아내왔죠. 집 안은 모델하우스처럼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공간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방문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진열된 상품처럼 느껴졌죠. 엄마, 힘들지?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 다 말해봐. 딸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내가 췌장암에 걸렸고 당장 7천만 원이라는 큰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넘쳐 흐르던 따스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딸은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지만 그 눈물의 이유는 나를 향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근데 어떡하지? 이 얘기를 김서방이나 우리 시어머니가 아시면. 우리 시어머니 돈 문제에 얼마나 무서우신데. 안 그래도 내가 전업주부라고 눈치 주는데. 친정에 7천만 원을 보낸다고 하면 나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딸의 세상에서는 아픈 친정어머니의 목숨보다 무서운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딸의 걱정은 온통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해 있었죠. 김서방 월급이 많아 보여도 애들 학원비랑 집 대출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 아들 다음 학기에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내기로 한 건 엄마도 알잖아. 그 돈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나는 찻잔을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내게 돈으로 상처를 주었지만 딸은 내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짐덩어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딸은 눈물을 훔치며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오빠랑 우진이한테 다시 가봐. 우진이는 그래도 착하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의 냉대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딸의 이 이기적인 눈물이라는 것을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나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기도할게. 꼭 나을 거야. 그 텅 빈 위로가 내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다시 빗속으로 나섰을 때 내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내린 듯 했습니다. 2명의 자식, 2번의 시험, 그리고 2번의 실패. 이제 내게 남은 희망은 반지하에 사는 막내 아들 우진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기대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집을 나섰을 때 쏟아지는 비는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정훈이에게서 받은 상처가 칼에 베인 것처럼 아팠다면 서연이에게 받은 상처는 뼛속까지 시린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딸의 이기적인 눈물과 텅 빈 위로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아 살아온 세월이 통째로 원망스러워질 지경이었습니다. 내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자식에 대한 믿음도 모두 저 차가운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마지막 목적지인 막내 우진이가 사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산산조각내어 이 지긋지긋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은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부자 형과 누나도 저 모양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내라고 다를까. 어쩌면 가장 모진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고 나는 애써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당도한 우진이네 동네는 비까지 내려 더욱 스산하고 낡아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미로처럼 이어진 길, 담벼락 곳곳에는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전봇대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아들의 집은 해가 잘 들지 않는 빌라의 반지하였습니다. 녹슨 철제 난간을 잡고 눅눅한 계단을 몇 개 내려가자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내 남은 삶의 모든 희망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큰 숨을 한 번 내쉬고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에 철컥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아들의 얼굴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옅은 술기운까지 풍겼습니다. 그날따라 일용직 현장에서 억울하게 임금도 떼이고 쫓겨나 막걸리 한 잔으로 속을 달래던 참이었죠. 아들은 퀭한 눈으로 나를 보더니 쌓였던 서름과 분노를 내게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저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의 날선 목소리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여보, 왜 그래요? 하며 놀라 뛰쳐나와 남편의 등을 떠밀며 나를 겨우 안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혜진아, 넌 가만히 있어. 아들은 좁은 방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어렵게 병과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7천만 원이요? 오늘 하루 종일 현장에서 개처럼 구르다 돈도 못 받고 쫓겨났는데 어머니까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큰형은 여의도에서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왜 맨날 돈 없고 만만한 저한테만 오시냐고요. 아들의 절규가 비좁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착하고 순했던 내 막내 아들. 가난해도 마음 많은 비단결 같았던 내 아들이 돈 앞에서 저렇게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비틀거리며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게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숙제는 너무도 가혹한 답을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골목길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뒤에서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우진이가 우산도 없이 슬리퍼 한 짝은 벗겨진 채 맨발로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흠뻑 젖은 채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클탕물이 아들의 바지를 적셨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미쳤나 봐요. 오늘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내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혜진이랑 둘이서 아기 아파트 사려고 모은 청약 통장이에요. 나는 놀라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가시자마자 혜진이가 저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어머니께 그래. 이거라도 드리는 게 사람돌이야. 하면서 이 통장을 쥐어줬어요. 안 그래도 청약에 있는 돈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혜진이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혜진이가 먼저 이렇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제가 너무 못나서. 빗물과 눈물과 흙탕물이 뒤섞여 아들의 얼굴을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골목길 쏟아지는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을 나는 가장 낮고 가난한 곳에서 가장 따뜻한 진심으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진이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흠뻑 젖은 아들은 행여나 내가 넘어질세라 온 힘을 다해 내 팔을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 내가 절망을 안고 걸어 나왔던 그 어두운 골목길을 다시 되짚어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작은 반지하 집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 혜진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채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혜진이는 엉망이 된 우리 둘의 모습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들어 나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못나서. 어머니께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작은 몸의 떨림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의미로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혜진이는 서둘러 마른 수건을 가져와 내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었고 우진이는 자기 옷 중에서 가장 두껍고 따뜻한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끓여 내온 뜨거운 생강차 한 잔에 얼음장 같았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우진이는 방 한 구석에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아비의 마지막 시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답을 내놓을 뻔했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어깨는 계속해서 잘게 떨리고 있었죠. 혜진이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변변한 반찬 하나 없었지만 갓 지은 쌀밥과 보글보글 끓인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따뜻하고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을 씹을 때마다 목이 메어왔지만 나는 꾸역꾸역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내 자식들이 차려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친 혜진이가 내 옆에 조용히 와서 앉고 우진이도 마지못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빗물에 살짝 젖은 복권과 남편의 메모지를 꺼내 작은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혜진아.
사실 엄마 암 아니란다. 내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남편이 임종 직전 남겼던 마지막 유언부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겪어야만 했던 일들, 그리고 이 복권에 담긴 남편의 진짜 의도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보낸 마지막 시험이었어. 우리 아이들이 돈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우진이는 아버지 하고 나직이 입조리며 더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며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혜진이는 그런 남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돈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감사의 눈물이자 힘겨웠던 서로의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반지하 방에 마주 앉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며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막내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는 날, 은행 직원이 내 앞에 찍어준 통장의 숫자는 내 평생 한 번도 구경해 본 적 없는 현실감 없는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내게 진짜 당첨은 돈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서툴지만 진심으로 나를 챙기는 이 두 아이였으니까요. 나는 가장 먼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가 그 아이가 평소 입고 싶어 했던 예쁜 옷 한 벌과 낡아서 구멍이 난 아들의 구두 대신 새 구두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첨금의 일부인 10억 원을 떼어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과 내 이름으로 조용히 기부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의 마음을 시험했던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고 또 남편의 마지막 뜻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끝날 줄 알았던 나의 기부가 생각지도 못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망원동에서 나온 200억 복권 당첨자, 소아암 환우 위해 10억 쾌척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기사를 낸 것이었죠. 그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흠뻑 비에 젖은 채 넋이 나간 표정의 큰아들 정훈이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는 딸 서연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두 아이의 절규가 이제는 온기가 가득한 이 작은 집을 다시 한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좁은 반지하 방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죠.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신문 기사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내 아니가 걱정되어 달려온 것일까? 아니면 하늘로 날아갈 뻔했던 200억 원이 아까워 달려온 것일까? 자식의 눈물을 믿고 싶은 어미의 마음과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린 늙은이의 냉소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정훈이가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참회가 아닌 뻔뻔한 변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신문 기사 봤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드린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병원에 가셨나 하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은 마치 자신이 준 20만 원이 내 목숨을 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 서연이도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도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김서방이랑 시어머니만 아니었어도 제가 당장 어떻게든 했을 텐데.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이 있으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딸의 말은 더 교묘한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내가 돈이 없는 가난한 어미였기에 외면했다는 말을 저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던 막내 우진이가 조용히 내 앞을 막아서며 나섰습니다. 내내 잠자코 있던 아들의 어깨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형과 누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 누나,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진이의 목소리에 두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걱정, 사정, 웃기지 마. 돈 냄새 맡고 하이에나처럼 달려온 거 아니고? 우진이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빗속에서 형 집에서 쫓겨나고 누나 집에서 문전박대당했을 때 형이랑 누나는 어디 있었어? 어머니 목숨값으로 고작 20만 원 던져준 게 형이고 시어머니 핑계 대면서 외면한 게 누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있으시다니까 걱정이 돼. 그 돈 없었으면 어머니는 길에서 돌아가셨어도 몰랐을 거면서 막내의 절규는 좁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우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내 속이 다 후련해지는 든든하고도 아픈 꾸짖음이었습니다. 우진이의 일갈의 두 아이는 비로소 변명조차 잊은 채 진짜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직면한 것이죠.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며 내가 직접 매듭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의 보물인 남편의 진달래꽃 시집을 들고 두 아이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시집을 가슴에 품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질문이었지.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이는 단 하나, 당신 없이 남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게야.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마음속의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클 때, 그때가 진짜 가난인 게야.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랐던 거다. 나는 두 아이에게 용서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내 자식이 되고 싶다면 세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 두 아이가 희망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앞으로 한 달에 2번 모든 식구가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다. 둘째, 한 달에 1번 너희 아버지가 남몰래 후원하던 보육원에 다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마지막 셋째, 너희 3남매가 힘을 합쳐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도울 작은 재단을 만들어라. 재단의 이름은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따 민준의 진달래꽃으로 하고 그 운영은 너희 셋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적처럼 우리 가족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내게 진심을 보여준 막내의 내외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눅눅한 반지하를 떠나 예전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햇살이 잘 드는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우리 넷, 나와 우진이 내외, 그리고 토끼 같은 내 손주까지 함께 살기에 넉넉하고 따뜻한 집이었죠. 그 집이 이제 우리 가족 모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정훈이는 압박감만 가득했던 증권사를 그만두고 재단 일에 온 힘을 쏟으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서연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며 비로소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난 우진이는 이제 번듯한 가게의 사장이 되어 우리 가족과 재단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아이들에 대한 내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가족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나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앉히고 내 마지막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이 큰 재산은 묵묵히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준 막내 우진이네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정훈이와 서연이 너희도 여전히 내 소중한 자식이다. 너희에게 돌아갈 몫이 얼마가 될지는 오늘 정하지 않으마. 그것은 앞으로 너희가 보여줄 진심의 깊이에 따라 내가 하늘로 가기 전에 결정할 것이다. 이 재산은 너희가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거라. 두 아이가 군말 없이 그 뜻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남편이 남긴 길고 긴 시험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의 첫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말끔하게 벌초된 무덤 앞에 우리는 술 대신 남편이 좋아하던 진달래꽃 시집을 펼쳐 다 함께 시를 낭송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푸른 소나무 숲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이 남긴 마지막 질문에 우리 아이들이 마침내 답을 했구려. 참으로 길고 아픈 길이었지만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야 이렇게 예쁜 꽃으로 피어났소. 당신의 진달래꽃이 이제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활짝 피었으니 이제는 부디 편히 잠드시오. 따스한 햇살이 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본 남편이 잘했다며 나를 다독여주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